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울며 겨잘 먹기로. 재미도 없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포자 예방 프로젝트 수다하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우리 아이의 친구로 만들어주고 싶은 엄친아를 만나봤는데 여자라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엄친 딸을 오늘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일단은요, 몸매 되고요, 얼굴 되고요, 그리고 이대 나온 여자야.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해서 수학책까지 집필을 하시고요. 인터넷 수학 강의까지 하신 분입니다. 아마 만나시면 설마라고 깜짝 놀라실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다 알려진 얼굴이거든요. 자, 오늘의 강연자 개그우먼 곽현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현아입니다. 나 정말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줄은 알았지만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 그렇죠.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수다하긴 웬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니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이화여대 수학과를 나오셨어요. 굉장히 또 엄친 딸이니 똑똑해서 좋겠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네. 아니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진 않고요. 사실 저도 수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네. 처음부터 수학을 잘한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좀 노력으로 수학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한 케이스라 제가 어떻게 수학을 잘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수학을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강연을 듣다가 수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수학이 진짜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하세요? 그럼요. 아름답죠. 네. 오늘 그 노하우를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참 사랑에 빠진 것 같다라고 오늘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을 사실 이렇게 과외도 해보셨죠? 네네. 수학과를 나오다 보니 대학생 때도 이렇게 과외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어려운 경우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평소에 엉덩이를 붙이고 30분 이상 공부 안 했던 아이들은 막 좀이 쑤셔서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좀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만약에 수학을 해서 수학자가 됐다, 수학을 해서 수학 교사가 됐다가 아니라 수학과를 나왔지만 너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학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생활 속의 수학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현아 씨의 강연 일부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큰 박수 보내주세요. 답답하거든요. 나 이거 못 푸는데 로그 몰라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혼자서 공부를 좀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이름하여 바로 지기칭 방법이라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곽현아입니다. 참, 제가 여기 뜬금없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실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럼 수학을 왜 전공을 했어요? 라고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제가 참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네. 반응 좋은데요? 제가 보통, 저는 참 수학을 좋아했고요. 전 취미로 수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들 재수없어 하시거든요. 수학 그 힘든 어려운 수학을 좋아했다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 그 내면에는 나도 좀 수학을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정말 뭐 많은 노력들을 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다들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요즘 또 문제 경향이 굉장히 또 색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학원이나 학교 수업에서 듣기만 하던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문제 보실래요?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문제를 띄워드린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2015년, 올해 이과 수능 문제예요. 자, 보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 뭐 평균이 어쩌고저쩌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또, 최근에 또 보면은 뭐 과자에 과자 봉지 안에 질소가 더 많더라. 뭐 좀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요즘에는 수능 문제도 굉장히 이런 사회 현상을 담아서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내가 분명히 숫자로 쭉 문제가 났을 때는 나 이거 알아 했던 문제들도 이렇게 뭔가 좀 다양한 소재들이 접목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 같기도 하고. 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이 문제 보세요. 막 장난 아니죠. 뭐 평균 제곱 오차, 뭐 이게 뭐야? 뭐 로그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막 눈이 핑핑 돌아요. 수학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과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어나 사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뭐 윤리 이런 과목은 솔직히 전에 좀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중간부터 시험 범위가 잡혔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도 웬만큼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요, 예전에 배운 내용이 모두 다 총 집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과정들까지도 다 엮어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학원에서 길들여진 그 수학 수업,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이 수업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익숙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수학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럼 스스로 공부하게 그럼 알아서 너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 될까? 그쵸. 좀 뭔가 좀 우리 아이에게 혼자서 공부를 좀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지기칭 방법이라는 건데요. 지기칭? 캐지나 칭칭 나네? 뭐지 지기칭이?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기칭이란 바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칭찬하라의 약자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기칭. 여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먼저요. 배울 분량. 공부를 할 분량을 좀 정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공부를 해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래? 하고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주세요. 지켜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요, 옆에서 공부 시켜놓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다 보니까 너 지금 뭐하니? 지금 뭐 딴 생각하지? 너 이것도 못 푸냐?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처음에 과제를 내줄 때도 너 이거 풀어. 너 오늘 이거 안 풀면 저녁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부담 없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앞으로 스스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볼래? 틀리든 맞든 뭐 그건 상관없어. 네가 스스로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네가 한번 공부를 해봐 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 정해진 분량을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켜보고 기다렸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쭉 하다가 문제를 딱 풀었어요. 자, 채점의 시간이 왔죠. 채점을 했더니 막 비가 막 쫙쫙쫙쫙 와요.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떡하나 우리 애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숨을 푹푹. 근데 이것도 못해 이렇게 구박하는 게 아니라 자, 풀든 풀지 못했든 공부를 끝 마쳤든 끝 마치지 못했든 일단 우리 아이가 시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 뭔가 애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결과만 가지고 맞았어요, 잘했어요, 틀렸어,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는 순간 아이들이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 사실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정답을 보고 베껴놓고 나서 나 이거 아는 문제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든 맞지 않든 네가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하려고 시도했구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지켜보고 기다리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자, 개념 이해도 다 했어요. 그 문제를 쫙 풀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알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고맙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부류로 나눠봤는데요. 자, 개념 이해는 우리 아이가 충분히 했어요. 설명하는 걸, 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개념은 알아. 그런데 문제도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았는데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 계산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꼭 맞추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초등학교 때에 이 깔끔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습관이 길어지지 않으면요,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 사소한 이 사칙 연산 문제 때문에 아쉽게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맞으면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떻나요? 여기서 계산 곱하기 덧셈 뺄셈 하나라도 잘못하면 문제가 완전히 틀려버리는 걸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깔끔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칙 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산까지도 미리리터를 리터로 잘못 썼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을 푸는 연습을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아이에게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2번째는요. 개념은 알아요. 우리 아이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개념을 아는데 나는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엄마 나 모르겠어요. 나 이런 문제 보고 겁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문제 접근 방법을 아이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후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의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꼭 길러주시고요. 그다음 3번째로요. 설명한 거 들어봤는데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맞췄어요. 어떻게 자기가 풀어서. 그럴 경우에는요, 아이가 설명한 걸 잘 들어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뭔가 내가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개념이 틀린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리만 같다면 네가 생각한 것도 맞다라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방법이란 건 없거든요. 다양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었어, 잘했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단다 해서 새롭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유형에 대해서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개념 몰랐는데 어떻게 보니까 찍어서 맞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개념도 모르고 문제도 틀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맞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수학은 정말 정도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만한 구멍이 나중에 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아이가 그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 나중에 큰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더 수준 낮은 조금 약간 쉬운 문제집을 골라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기초에서부터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 번째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왜 이렇게 얘는 옆집 영희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중학생 문제를 푼다는데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문제도 지금 어려워하고 큰일 났다. 어머님들이 정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은 지식 습득의 속도가 달라요. 굉장히 빠른 아이가 있고요. 느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린 아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늦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초반에 수학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습득하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더 내가 그런 점을 충분히 알아서, 그래, 내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충분히 꾸준하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저희 부모님들이 좀 약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지기칭 지켜보고 기다리고 아이가 충분히 문제를 풀 때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칭찬하는 과정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기칭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효과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를 드릴게요. 자, 네. 한 번만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중간중간 치면서 공부하는 방법. 네 번째, 마인드맵, 커다란 주제가 있으면 소주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가지치기 그림을 만들어서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는 방법. 자, 이 네 가지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반복하는 공부.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답은? 네. 시험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식을 습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2008년도 2월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이런 공부 방법,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가지 분류, 아까 보셨던 한 번 공부하기,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공부하기, 이런 사람들을 집단을 모아놓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수시로 시험을 쳐가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이해력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요. 계속 제가 지식을 넣기만 해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 내가 한번 공부하고 또 시험을 한번 쳐보면서 공부하고 또 몰랐던 점 다시 공부하고 또 시험을 또 다시 쳐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습득한 지식을 한 번 더 꺼내서 이런 뇌를 좀 더 애써서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꺼내보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네, 일명 이것을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시험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복 학습보다는 반복 시험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 넣은 것을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은 삼파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아이들은 알까요? 삼파 알아요? 삼파
아이 이렇게 낳을 때 옆에서 힘줘! 힘주세요! 다 나왔어! 조금만 하면 돼! 자, 심호흡!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격려를 막 하죠. 그러면은 아이가 숭! 이렇게 잘 낳게 해주는 그런 옆에서의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산파시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이 제자들과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식을 조금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건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기칭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습득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듯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자기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개념에 대해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테스팅 이펙트, 시험 효과를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지기칭, 지켜보고 기다리고 칭찬하라는 이 방법은요,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주눅 들어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재밌어. 뭔가 좀,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공부 방법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얼마 전에 TV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일명 그 노벨상 거리라고요. 이게 비석이에요.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의 어떤 비석이 쫙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쫙 나열이 돼 있대요. 저도 아직 노벨상 거리는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바로 이 거리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노벨상의 23%가 바로 이 민족에게 돌아갔죠? 유대인. 네. 유대인의 노벨상 거리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소수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그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교육률이 그렇게 뛰어난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TV를 보는데 아이들이요, 수업 시간에요, 막 전투적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보통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애들이 다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막 선생님과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막. 근데 유대인들은 저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틀리든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나의 궁금증을 선생님과 아이들과 교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뭘까? 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기칭. 네, 이것으로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강연을 무슨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연기가 나오니까. 네. 진짜 푹 빠져드네요. 본인의 감사합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진짜 지금 마지막에 딱 그 노벨상 얘기하시면서 네네. 그 유대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애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맞아요. 좀 이렇게 말대꾸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하는 얘기인데도 나의 권위에 도전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애도 잘 키우겠어요. 너무 격하게 얘기해 주시네.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아니, 3파를 봤수? 진짜 너무 재미있는 강의였는데, 2부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돼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칭찬하라. 네. 이거는 혹시 우리 곽현아 씨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군요. 네, 얼굴 보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지켜보고 기다리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지켜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수학에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핏 들으니 중학교 때는 살짝 수학을 좀 놀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면서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계단 같아서 한 계단 한
한 계단씩 오르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밑바닥,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5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죠. 그렇죠. 힘이 들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곽현아 씨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본인이 수학을 잘하니까 내 아이 뭐 아이가 배우는 정도는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다. 근데 오늘 나오신 어머님들도 그러시지만 애가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딴 거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수학은 갑자기 그쵸. 덜컥 이렇게 큰일이야 이거 어려운 거 이런 걸 왜 엄마한테 물어봐. 학교에서 넌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 이렇게 되는데 네네.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모르는 거지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네, 이런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다 알아요. 요즘 네. 아이들 얼마나 약삭 빠른데요. 엄마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엄마도 모르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구나. 네네. 오히려 더 즐겁죠. 네. 아까 저 바로 옆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2명이 지금 오늘 와 있는데 네. 어머니가 막 그 얘기하시다가 개념은 아는데 문제도 잘 풀었는데 산술이 틀린 경우다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거봐. 애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실수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엄마도 분명히 했던 실수인데 그러니까요. 아이한테는 거봐 이제는 내가 다 컸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나는 아는 거였는데 틀렸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계산 하나 틀리면 아예 답이 틀려버린대요. 그래서 네. 깔끔하게 푸는 연습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 네네. 보기를 계속해서 아이한테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준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애들 시험이라고 하면 막 경기를 할 정도인데 평소에 이런 쪽지 시험처럼 시험을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험을 싫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결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애들이 시험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맞든 틀리든 내가 공부하고 애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네네. 그 시험 치는 과정이 그리 스트레스는 아닐 거예요. 네. 인기 관리 잘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강연이 끝나면 아쉽잖아요. 2부 강연에서 더 즐거운 얘기가 기다릴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지기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팁이 없을까 해서 제가 2부 내용으로 한번 꾸려봤거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가 있어요. 바로 선행학습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교육을 조장한다. 선행학습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이 그냥 정규 과정 쫓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선행학습 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살짝 얘기는 해드린 적 있지만 사람마다 습득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요,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한 번 들어서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데 2번, 3번 들어서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수학과 나왔잖아요. 저 여기서 고백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사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일반 사회나 뭐 윤리 공부하듯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어떻게 좀 성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2학년 2학기쯤 되다 보니까 서서히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선생님은 분명히 예전에 배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용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었죠, 이렇게. 네.
너무 근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 나 진짜 공부 잘하는데 수학 빼면은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도대체 나의 문제점 뭘까? 내가 왜 수학을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지? 그래, 그렇다면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자 해서 굉장히 수학에 좀 시간을 한번 많이 투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쭉쭉쭉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진데 주변에서 겁을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정석을 그 중학교 3학년 때 3번을 보고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3번을 보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제가 중학교 때는 수학 점수가 100점 만점에 정말 부끄러운데 막 50점, 뭐 60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첫 시험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고등학교 수학이 100점이 나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느리구나. 근데 느리다는 건 내가 못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 느리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고 또 실력이 오르니까 재밌고 그래서 또 더 공부하게 되고 이런 아주 선순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선행학습 뭔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플로우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이분이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인데요. 이분께서 플로우라는 책을 쓰셨어요. 플로우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몰입이라고 하는데 몰입. 자, 몰입. 우리 어떨 때 몰입하나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 볼 때 마늘 까다가도 마늘 까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소설책 읽으면 한 권 다 읽었는데 막 보니까 하루가 다 갔어. 근데도 모를 정도로 흠뻑 빠지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린 몰입이라 그러잖아요. 자,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 몰입을 잘 하게 되면 그 공부가 즐겁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미하이 교수님이 이 플로우라는 이 몰입 과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가로축을 보시면 능력이죠. 자, 세로축을 보면 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머님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님들한테 덧셈 뺄셈 문제를 한 100개 내줬어요. 자, 그러면 덧셈 뺄셈 문제 딱 풀면 어때요? 다 아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지?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해서 집중을 못해요. 그쵸? 자, 그런데요. 우리한테 갑자기 제가 그 2015년 수능 문제 수령령 문제를 떡하니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갑자기 난감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이거 못 푸는데 무력감에 나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를 포기하고 싶어지죠. 몰입 못합니다. 즉 나의 수준보다 문제가 너무 수준이 낮거나 문제가 너무 높으면요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몰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내가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나 풀 수 있어 하는 문제 수준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예를 들자면 언뜻 봐서 내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념을 한번 보고 쭉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나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딱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 과정이거든요. 네, 이걸 좀 많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마다 습득 능력이 다르다면 그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그런 문제를 풀게끔, 공부하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이 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쵸? 자,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의 손을 잡고 자, 서점에 딱 가세요. 요즘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문제집들을 다 이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다 잘 해놨는지.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선호하는, 나 이거 한번 볼래요.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 과제를 딱 꺼내세요. 딱 꺼내놓고, 자, 누구야. 한번 쭉 개념 읽어볼래? 쭉 읽어봤어. 문제 풀 수 있겠니? 그래서 문제를 우리 아이가 잘 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집에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사야 되거든요.
네.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에 풀면 안 돼요. 네. 옆에 메모장을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한번 풀어보고 우리 아이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문제집이 딱 그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고요. 근데 충분히 그 문제를 쭉 읽어보고 아무리 해답지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건 우리 아이에게 아직까지 좀 벅찬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좀 더 쉬운 개념 서적과 이런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게 그게 바로 요령입니다. 두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외국어 공부를 하듯 운동을 하듯이 공부해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아니 외국어 공부? 뭐 영어 같은 거. 영어는 영어 공부고 수학은 수학 공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수학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말이야? 라고 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 러시아어나 저쪽에 뭐 아랍 이쪽의 언어도 보면 막 그림 같잖아요. 무슨 말이야? 네, 똑같아요. 수학 문제는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과관계를 복잡한 이런 사회 문제를 추상화 간략화시켜서 기호화, 문자화 시킨 게 바로 수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시그마니, 로그니, 인테그랄, 뭐 엑스니, 사인에서 탄젠트 정말 처음 듣도 보다 못한 신세계 용어들이 잔뜩 나오기 마련이에요. 왜? 어떤 길다란 개념을 축약시켜서 간략화, 추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럼 영어도 어떻나요? 우리 영어도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이야 하지만 A, B, C, D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A, B, C, D가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아주 쉬운 단어 boy, girl, hi 여기로 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단계로 영어 공부를 하듯 외국어 공부를 하듯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운동을 하듯. 자, 운동도 여러분 어떻나요? 자, 3일 후에 소개팅이 잡혔어요. 갑자기 오늘 막 운동해요. 막 달리기 하고 빠질까요? 네. 자, 운동은 저축을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듯이 수학도 매일마다 30분 이상 5문제라도 꼭꼭 풀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자, 제가 이렇게 이두박근을 살려고 이두근 운동을 아령 3개를 들었어요. 자, 매일마다 꾸준히 해야 되니까 내일도 아령 3개. 자, 다음날도 아령 3개. 이렇게 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육에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근육이 생겨요. 자, 웬만큼 내가 지금 아령 횟수 3개 익숙해졌다면 4개, 5개로 단계를 늘려가야겠죠. 그래서 수학도요, 우리 아이가 충분히 습득됐다 생각하면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의 제대로 된 수학 근육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감동이 있는 수학. 제가 이 강의를 하러 다닐 때 감동이 있는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의아해 하세요. 왜냐하면 수학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이런 학문인데 감동? 굉장히 뭔가 좀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왜 감동 있는 수학일까? 자, 사람이요.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동받는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요, 덧셈 뺄셈 문제 100개 내보세요. 굉장히 조금 풀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내가 무슨 문제 푸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도 조금의 변화와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일단 이거 풀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 아이 기계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덧셈 뺄셈이 우리 아이에게 초콜릿과 사탕이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래. 매일마다 사탕 3개, 다음 이튿날엔 사탕 4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면 11월에 사탕이 몇 개가 될까? 미친 듯이 계산 한번 해보겠죠. 네.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거리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채무, 빚, 월세 내야 돼.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도 보너스가 며칠에 내가 몇 퍼센트에 받아야 된다. 어디서 돈 들어올 때인데 이거 계산하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숫자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약간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실생활 소재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게 하는 감동 있는 수학을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준다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2부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많은 이 수다학을 위해서 여기 강의하러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다.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한 강한 동기가 없잖아요.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무의미한 노동하는 거. 도대체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일명 우리가 삽질한다고 하죠. 비방용어인가요? 근데 우리 시지프스 신화를 봐도 시지프스의 형벌이란 게 뭔가요? 언덕 위로 끝까지 돌을 끌어올렸는데 다시 쭉 내려가. 다시 끝까지 올려. 이걸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는 게 시지프스의 형벌이죠. 그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노동. 나에게 의미 있는 노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수학은 왜 공부해요? 저 로그 몰라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동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네. 맞아요. 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근데 이 수학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밥을 먹더라도 아주 맛있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 없는 듯한 이런 수학, 이런 것들을 왜 할까?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수준에 맞는 사고 수준, 생각하는 이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파리 한번 보실래요? 파리 있잖아요. 파리한테 요 펜이 있잖아요. 파리한테 이 펜은 뭘 의미할까요? 저걸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여기에 착지를 할 수 있나 없나?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우린 펜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사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쓸 수도 있고. 이 펜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지? 이 펜을 보니까 나의 과거의 추억이 떠올라. 그리고 이 펜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 시를 써볼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펜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수학도 어떨까요? 수학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럼 이 논리적인 학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잘 습득이 돼 있고 생각하는 습관이 잘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 닥쳐도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당장은 밥이 나오지 않고 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그 밥과 쌀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풍요롭게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수학은 우리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뇌가 발달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수학이 너무 중요한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그래서 네가 수학을 한단다. 수학이 너에게 왜 필요한지 이걸 알겠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가면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아이에게 충분한 설득과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강한 동기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수학의 지름길은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편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기칭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좀 옆에서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재밌으셨죠?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게 바로 감동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만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말씀이 네. 오늘 진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막 정말 온갖 사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수학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고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기본에 있었네요. 아, 그럼요. 기본이 돼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그 생각했어요. 아까 수포자 우리 얘기했었는데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느린 사람이야 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뻔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수포자들이 어떻게 보면 느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조금 느려서 그거를 못 기다려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니 맞습니다. 이걸 네. 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집에 가서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네. 아이한테. 일단 저희가 정말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전 그랬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사실 수학과 나와도 별로 뭐 수학이 일상에서 도움되는 건 없죠?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고 뭔가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학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이들한테도 꼭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강의 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역시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물어보고 왔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집 만든 사람들은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하고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교과서를 더 많이 봐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데 문제집하고 교과서 중에서 공부에 어느 것을 비중에 더 많이 둬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저도 이게 늘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만 열심히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문제집을 보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된다. 뭐가 정답인가요? 수많은 방법들을 주변에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이것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개념 먼저, 문제 푸는 건 나중에. 그렇죠. 개념이 확실치 되지 않고 내게 안 돼 있는데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그건 제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립이 잘 돼 있는 교과서도 좋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나에겐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좀 풍부한 설명이 있는 다른 교재,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를 문제를 보고 충분히 개념 습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 이 순서만 잃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다 문제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학은 개념이 먼저 잡혀 있고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 이제는 강연 같이 들으셨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강연 내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분명 학사님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 계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공부를 하셨는지 진짜 도움을 받고 싶어요. 계획은 거창한 건 없고요. 일단은 매일마다 공부한다는 목표는 꼭 설정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일단 계획이에요. 지금 내가 좀 있으면 2학기가 닥치니까 2학기 먼저 공부할까? 이게 아니라 목차 나와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왜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목차를 잘 안 봐요. 목차를 왜 봐? 목차 필요 없지. 그냥 우리 사회 공부할 때야 그냥 목차 요 부분 이렇게 찾아서 보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목차를 안 보는데 목차는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목차를 보면 정말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순서와 그 단계에 따라서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고 얇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정해진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내가 이 부분 모르겠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난이도 아니면 전 학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오시는 분들마다 꼭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목차예요. 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목차를 꼭
보고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그렇죠.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 숲에서 내가 요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괜히 이대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아까도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이 내가 왜 이걸 못 따라가지? 내가 왜 못하지? 이걸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우리랑 다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옆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질문 딱 한 번만 더 받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아이하고 나오셨으니까 우리 어머님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수포자로서 많은 도움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선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를 해야 좀 적당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선행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러니까 내가 습득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린지에 따라서 그거 템포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다 딱 이렇게 이런 뭔가에 딱 정해진 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고1 과정을 3번 본 이유가 그냥 보고 또 뭐 고2 공부하고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왜냐면 고1 공부를 이제 2번 정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 어머니께서 너 이만큼 더 해. 이런 했으니까 또 해야- 정도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할지 측정할 수 있는 측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했을 때 그 지기층의 단계를 딱 네. 봐서 아이에게는 좀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줘야겠구나. 아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구나. 라는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네. 네네. 오늘 정말 그냥 재미있는 수다학, 재미있는 수학 강의뿐만이 아니라 저는 곽현아 씨의 재발견? 그렇죠. 앞으로 어디에서 봬도 너무 반갑고 너무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멋진 강연해주신 우리 곽현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참 많은 느낌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부모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기층, 지켜보고 기다리고 칭찬하는 거. 정말 부모의 인내심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 정말 즐거우셨죠?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다학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방청 신청해 주시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즐거운 강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뺄셈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수학이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잘못이거나 이건 100년 전의 교육 방법이거든요.